자, 이번에는 23년 3회 전기산업기사 필기에 있어서 전력공학의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공전선을 단도체식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단면적의 복도체식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복도체식으로 했을 때 특징.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로에 있어서 작용 인덕턴스는 작아집니다. 인덕턴스 작아지고요. 그리고 정전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선로의 리액턴스 자체가 유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인덕턴스 성분을 줄이고 정전 용량 성분이 커지게 되면 실상 선로의 전체 리액턴스 성분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감소가 된다. 자, 이렇게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상 송전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코로나 임계 전압이 증가하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코로나가 방지가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코로나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코로나가 방지되기 때문에 코로나 손실도 줄어들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코로나의 발생이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 손실도 작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선로에 있어서 안정도가 증가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틀린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기 첫 번째, 전세 인덕턴스가 감소된다. 그렇죠. 감소되는 거 얘는 맞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 정전 용량이 감소된다. 실상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감소되고 정전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 리액턴스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가하더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인계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지가 되어요. 즉 다르게 발생률이 적어지게 되더라. 송전 용량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발전기나 배합기의 내부 고장 검출로 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와, 땀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맛있게 비율 차동 계전기 체크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건으로서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네오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선로의 전압을 2배로 승합할 경우에 공급 전력은 승합전에 기역이 되고 선로 손실은 승합전에 니은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거를 풀어내려면 각각에 있어서, 즉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에 있어서 얘들이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 바로 이 결과만 가지고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공학에 있어서 각 요소의 관계성을 다룰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전력. 자, 얘는요, 일단 하나는 전압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상 요 두 개는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조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급 전력이 실제 전압에 비례하는 경우는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붙을 때냐? 얘는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자세히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냐.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압 강화. 자, 전압 강화 우리가 스몰 1이라고 쓰면 얘는 전압의 반비례하는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강하율이 있습니다. 자, 전압 강하율을 델타라고 표현을 하면 이 친구는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전력 손실. 자, 일단 전력 손실을 우리가 PL이라고 하면 얘는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징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력 손실률. 자, K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 친구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력 손실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까지는 전압과의 관계예요. 그쵸? 자, 이제는 뭘 쓸 거냐면 전압이 아니라, 아이고,
전압이 아니라 역률 기준으로 쓸 겁니다. 역률과 비교를 하면 이런 관계를 갖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실상 이 전력공학을 다루면서 보게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 볼게요. 무슨 율 들어가는 거. 율 들어가는 거. 어쨌든 어떤 율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재미나게 썼다. 제곱항이 붙습니다. 그쵸? 그죠? 그래서 율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곱의 관계를 갖더라. 요거 한번 잡아주시면 그나마 좀 요 내용을 익히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공급 전력 기준을 봐야 돼요. 승합 전에 기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조건 자체에 전력 손실률은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실상 우리가 이 공급 전력 기준을 해석을 할 때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요놈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여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전압을 2배 승합하는 경우 얘가 2배가 되면 실제로 공급 전력은 2의 제곱이 돼서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4배가 될 겁니다. 솔직히 이것만 찾으면 답은 바로 4번 고를 수 있겠네요. 자, 이 뒤에 있는 선로 손실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선로 손실, 다르게 말하면 전력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력 손실 보니까 여기 있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면 전체 전력 손실은 4분의 1배가 될 거야. 해서 이렇게 답을 확실히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공급 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압과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 손실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비례, 손실률이 주어져 있으면 제곱의 비례라는 거 이거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요. 이외에 나머지는 다 전압과 반비례적인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전압 강화는 그냥 반비례더라.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 율이 들어가는 것들 포함해서 나머지 항을 보면 싹 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확실히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3선시 일선 1km의 임피던스가 Z옴이고 어드미터스가 Y 모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거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표현을 하면 실상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병렬 어드미터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 그쵸? 그래서 이 꼬라지 그대로 찾으면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더 나아가면 여러 가지 더 있죠. 자, 근데 지금은 딱 필요한 이 정도만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3상 1에선 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C, 그리고 선간 정전 용량을 C1, 대지 정전 용량을 C2라고 할 때 C, C1, C2의 관계는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단순히 공식이 어떻게 되냐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작용 정전 용량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이제 각 선간 정전 용량을 넣을 건데 여기에 몇 배가 붙는다? 3배가 붙는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계식을 물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문제입니다. 공칭 단면적이 요렇게럼 되어 있고 전선의 무게가 요렇게럼, 그리고 전선의 바깥 지름이 요렇게럼인 경동연선을 경간 200m로 가설하는 경우에 이도는 약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조건으로서 이 친구의 인장하중, 풍압하중, 빙설하중, 안전율이 요렇게럼들 되더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도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도에 관한 관계식 떠올려야겠지요. 그렇죠? 바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상 지금 보시면 전선의 무게, 단순히 전선의 자중만 주어진 게 아니라 빙설하중 그리고 풍압하중도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W가 전체 합성하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선의 자중과 빙설하중, 풍압하중이 주어져 있으면 실적으로 전선의 자중 그리고 빙설하중은 바로 더해서 연산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압하중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요소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합으로서 벡터합으로서 이렇게 취급을 해야겠죠. 지금 제가 쓴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 합성하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뒤에
경관이 와야 됩니다. 경관이 200m로 주어졌어요. 200제곱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8.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 인장하중과 안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t는 수평 장력인데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안전율분의 인장하중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910 나누기 2.2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면 게임 끝 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니까 대략 3.78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도는 3번이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케이블 고장 탐색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기 중에서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보기에 있어서 지중 케이블의 고장 탐색을 하는 방법은 머레이 루프 시험기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측정에 의한 방법, 그리고 펄스에 의한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매거에 의한 측정법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더라. 그리고 이외적으로 이 지중 케이블 고장 탐색을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색 고일법, 그리고 음향에 의한 방법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비접지 계통의 지락사고 검출을 위한 선택 지락 계층기가 같이 사용되는 장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비접지 계통에서 사용하는 것을 짝지은 것을 옳은 거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GPT와 ZCT가 되겠죠.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비접지 계통에 있어서 영상 전압을, 이 친구는 영상 전류를 검출합니다. 자, 그래서 실상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9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바로 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트리코일이 여자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그 소호가 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이 전격 차단 시간은 전격 주파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값은 3, 5, 8Hz가 있죠. 이런 게 있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이어서 10번째 문제입니다.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페란티 현상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무브와 장거리 선로에 있어서 선로의 정전 용량으로 인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게 되는 현상. 그렇죠? 얘가 페란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선로의 정전 용량으로 인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 그래서 실상 이 원인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로 리액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상 이 동기 조상기를 부족 여자해서 돌리는 것도 대책 방안의 일환이 되죠. 그래서 실상 이 페널티 현상 자체가 어쨌든 C 성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C에 반대되는 성분 L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방법들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더라. 자,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얘죠. 절연류.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쓰는 차단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유입 차단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름을 넣어서 쓰는 차단기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장거리 대전력 송전에 있어서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한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하면 직류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우리가 보기를 쭉 봤을 때, 이 누가 봐도 직류의 장점이 아닌 게 하나 보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3번이죠. 변압이 쉬워서 전압의 승합 및 강압이 용이하다. 실제로 얘는요, 교류 송전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이죠. 그렇죠? 교류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압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압을 할 수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솔로에서 소호환, 즉 아킹링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요놈을 설치한 이유는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다르게 말하면 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4번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4번째 문제입니다. 디진 역률의 부하를 지니는 단거리 송전솔로의 전압강하 근사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뭘 구해야 된다? 전압강하식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단 P는 삼상부하 전력, E는 교류 상전압,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E가 뭘로 주어져 있다? 교류 상전압으로 주어져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압 강화에 대한 수식의 형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전압 강화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상 기준으로 떠올린다라고 치면은 보통 이제 요 형태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삼상 부하 전력 P는요. 루트 3V I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에 의거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하 전류는요. 다시 루트 3V 코사인 세타 분의 P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라고 치면은 이 전압 강하 수식은요. 익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수식관계에 있어서 이 V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는 선, 간, 전, 압을 의미를 합니다. 선간 전압력. 자, 뭘 의미한다고요? 선간 전압력.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지문에 주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 주어져 있냐? 교류 상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면 다 상전압을 의미하는 이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실상 이 선간 전압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선간 전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교류 상전압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 간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 자리에 얘를 넣어서 또 따져봐야겠네요. 그럼 이때는 루트 3, 2 분의 P, R 더하기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상 이 주어진 용어가 다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나 만약에 E가 상전압이 아니라 뭐 선간전압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실적으로 이 V 대신에 1호만 적어가지고 요 꼬라지를 고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전압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 반지름을 R,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할 때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등가 반지름에 대한 관계식을 바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 제곱근에다가 rs m-1승요. 이때 n이 무엇을 의미한다? 소도체 개수요. 근데 지금은 몇 개다? 두 개다. 그럼 여기다 2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단 뭐 2제곱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루트죠. 그리고 2-1 하면은 그냥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그냥 루트 rs가 되겠네요. 끝. 이어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3선식 가공 전선로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오hm, 리액턴스는 20ohm이고 수전단 선간 전압은 30kV, 부하역률은 0.8로 디진 역률이더라. 전압 강화율을 10%라고 하면 이 송전선로는 몇 kW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이야. 다르게 말하면 공급 전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이고 전압 강화율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전압 강화.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봤지만 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율. 실상 이 전압 강화율을 제가 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요.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면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얘는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VR 분의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 곱하기 100%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상의 경우에는요, 이 부하 전류를 앞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 요 놈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 강화율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수전단 전압의 제곱분의 P 그리고 R 더하기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P 값이죠. 그럼 이 P 값에 대해서 이항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P는요, 델타 곱하기 VR 제곱 나누기 R 더하기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문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 강화율 10%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10. 아래쪽에다가 적읍시다. 전압 강화율이 1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전단에 전압 30kV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30 곱하기 10의 3승. 이거 전체 제곱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저항값 보니까 15오hm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리액턴스 값 20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0.80. 역률이 0.8일 때 무효율은 0.6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100까지 취해줍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일단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계산기에 이 값을 넣으면요, 계산기에서는 요런 값이 나올 겁니다. 즉 300만 와트요. 근데 자, 지금 고르고자 하는 값의 단위는 킬로와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환산하면 3000kW가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증진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뭐 간단하게 뭐 체크를 조금 해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계통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비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로의 병행 회선을 증가시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도체를 채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직렬 콘덴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시키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통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는 방식. 그 다음으로 일곱 번째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하더라. 그래서 실상 이 중간 조상 방식은 선로 중간중간에 동기 조상기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잘 골라서 써야 되더라.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면 좋더라. 실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안정도 증진시키는 기준으로 본다면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면 돼요. 그리고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상 이 주어진 보기에 있어서 안정도 증진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차폐선의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은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중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력계통 운용과 설비 확충 계획을 나누어 고려를 할 때 계통 운용의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상 이걸 봤을 때 엥? 이 뭐지? 야, 이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뭐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주어졌더라고요. 자, 보세요. 일단 이 전력계통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전력계통 운용과 설비 확충 계획으로 나누어서 고려한답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고려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개통 운용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를 보면 설비의 확충이라는 보기가 있어요. 우리가 딱 단어만 보더라도 에이, 요 놈은 이 전력계통 운용이 아니라 설비 확충 계획에 들어가겠네. 딱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 이 문제가 나온다. 당하지 마시고요. 개통 운용에 고려되지 않는 거. 다르게 말하면 설비 확충과 관계 있는 거. 야, 보기 보니까 이름 그대로 확충에 대한 게 나와 있네. 그럼 이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었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9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변압기 2차 측에 기기가 접속된 회로에서 기기 외함에 완전 찌락이 발생을 할 때 보호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즉 보호도체 흐르는 전류 이 I를 물었어요. 그죠? 실상 여기서 완전 찌락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찌락이 됐다.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류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항 성분분의 전압 성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간대요. 그죠? 여기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상 이 두 개는 하나의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대지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간다? 그럼 이 전류는 이렇게도 흘러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회로에 있어서 전체에 나타나는 전압은 V예요. 그러면 이놈은 V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생각을 하면 R2나 R3나 직렬로 된 거랑 같겠네.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R2 더하기 R3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I는 R2 더하기 R3분의 V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째 문제입니다. 수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몰라도 우리 학교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게 답이었습니다. 체크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형적 조건에 따라서 최소한 최대 사용유량을 1, 2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용적을 가져야 한대요. 실상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로식 발전소의 수로의 처음 부분과 수압관의 아래 부분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이 수조라고 하는 것은 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설치를 합니다. 사이에 되는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틀렸더라.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수로에서 유입하는 물속의 토사를 침전시켜서 배사문으로 배사하고 부유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수로 내 수위의 이상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로를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조는요 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설치하더라. 뭐 간단히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의 뭐 등장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다른 보다 확실한 내용을 좀 더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장에서 풀었던 20문제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자,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